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 오케이내과 우승민입니다. 오늘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자막도 뜨는데요. 예, 저는 서울 오케이내과의 우승민인데요.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요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소화불량입니다. 내과를 개업하건 내과에서 봉직을 하건 가장 많이 만나는 질환을 하나 꼽으라면 이 소화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화불량을 전체적으로 어떤 위암,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대장에 있는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사실 오기 전에 이 질환들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옵니다. 속이 쓰리다, 내가 위암 같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소화불량이라는 질환으로 오거든요. 즉 소화불량은 그 위장관 질환의 전체적인 큰 테두리에 있는 이 큰 선이라고 큰 덩어리라 볼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는 위암, 담도 질환, 췌장 질환, 아니면은 대장 질환, 이런 소장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다룰 얘기는요, 이 소화불량 중에 지금 이 큰 테두리 안에서 들어있는 위암, 대장 질환, 췌장 질환, 담도 질환 이런 어떤 원인이 있는 질환들을 싹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랑님 같은 경우도 박사님이 질문하셨는데 아주 쉽게 소화불량이 온다고 했잖아요. 내시경에 별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소화불량이에요. 오늘 말할 소화불량은 기능성 소화불량이거든요. 이 기능성 소화불량의 가장 정의를 하자면 이 기질적인 질환이 없으면서 이 위장관 증상이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랑님이 말한 게 바로 지금 오늘 말할 주제와 일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시경에서 이상이 없다. 즉 어떤 질환이 원인이 될 만한 이유는 없는데 아주 쉽게 소화불량이 온다. 이 말 자체가 자주 재발한다는 얘기잖아요. 즉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잘 들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할 기질적 소화불량이라는 얘기는 어떤 원인이 없어요. 만성 소화불량 원인이 없이 그러니까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담도 질환 이런 것들이 없이 이 위장관 증상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그럼 만성적이라는 경우 어느 정도냐? 이제 악읍성인 3개월 이상. 그리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는데 질환이 시작된 게 일주일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만성적 소화불량이 아니죠. 급성인 질환인 거죠. 급성으로 되게 많이 오게 돼요. 그리고 만성적 소화불량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그 증상이. 근데 이 지속이 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매일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반복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지금 광교맘님 같이 말하시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체한다는 게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떤 음식을 잘못 먹고 체한다면은 대부분 그 음식이라든지 생활 패턴 때문에 문제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면 되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계속 반복되고 문제가 된다면 혹시라도 아까 말한 큰 테두리 안에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을 위암이라든지 담도 질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감별하는 검사를 해보고 그런 검사를 한 다음에 원인이 없다면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증상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너무 불편하다. 평소에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양을 먹을 수 있었는데 요만큼의 양의 절반 정도만 먹었는데도 불편하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느 정도 양을 먹었는데 불편한 건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평소에 밥 한 공기 정도는 거뜬히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반 공기만 먹어도 불편하다. 이게 한 3개월 이상 지속됐다. 그럼 여기 식사 후 불편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식사 후에 불편하다. 이런 게. 그리고 조기 포만감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평소에 먹었던 양의 절반도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른 느낌이 들고 불편한 것. 이것들이 이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상복부 통증이나 자결감. 사실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분리해서 보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한 가지나 두 가지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중에 한 개가 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소화불량이 만성적으로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것에 대한 원인과 치료를 하게 됩니다. 헬리코박터균, 김지윤님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헬리코박터균은요, 몸에 있으면은 위산의 분비나 점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만성 소화불량이 있을 경우가 많고 헬리코박터를 치료할 경우에 한 20% 정도 사람이 지속된 만성 소화불량이 해결돼 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이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이 반복되는데 그분이 헬리코박터균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제균 치료를 합니다.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증상을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소화불량이라고 할 수, 이것에 해당되는 한 가지라도 있으면 소화불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상복부 통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여기에 불편한 거예요. 특히 식사 후에 여기가 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가 불편한 느낌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통증이 있다. 상복부 통증이에요. 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상복부에 통증이 있는 경우. 이 식사 후에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식사와 관계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가 더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상황마다. 어쨌든 불편하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팽만감. 그러니까 우리의 위는 음식을 받을 경우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근데 부풀어 오르는 게 충분히 못 부풀어 오를 때 이게 기능적으로 원래 기가 뚝딱뚝딱 일하는, 위가 뚝딱뚝딱 일하는 부분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잘 부풀어 오지 않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덩어리 같은 게 차가지고 잘 못 부풀어 오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위궤양 같은 게 생겨서 잘 못 부풀어 올 수도 있는 거죠. 아파가지고. 아니면은 그게 붙어가지고. 이럴 경우에도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속쓰림. 이 속쓰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속쓰림 있는 분들이 그 신물이 넘어온다 이런 증상을 같이 동반을 해요. 그러니까 식도 역류와 관계가 있으면 더욱더 위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구역질이나 트림이 잦은 경우. 네. 근데 이게 문제가 구역질이나 트림은 소화불량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토할 경우에는 아니에요. 구토는 소화불량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소화불량이 있고 자주 트림과 구역질이 나는데 최근에는 막 구토를 한다. 이거는 내시경을 받아보고 아니면 내시경에서 뭔가 없으면 다른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이런 건 좀 다르죠. 그리고 이런 만성적인 형태가 계속 반복돼서 내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 이런 것이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 그리고 그게 6개월 이상 있을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소화불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소화불량 등으로 불편감이 있으면 자주 내시경을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소화불량이 있었을 때 처음 확인하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알람 사인이 있거나 아니면은 알람 사인이라고 이제 곧 말씀드릴 텐데, 그런 알람 사인이 있거나 아니면은 처음으로 소화불량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전에 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나이가 한 40대, 50대까지 있는 분이 한 번도 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소화불량이 생긴 게 있다. 이럴 경우에는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소화불량만으로 내시경을 자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검진 목적으로 하는 내시경 정도 받으시면 되거든요. 한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일단 얘기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위가 이게 위라고 생각하면 이게 위의 윗부분이 식도랑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위는 음식을 받아들이면 원래 이렇게 주먹만한 위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이 부풀어 오르는 게 잘 안 됐을 때,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렇게 위에 거 섞거든요. 위액이 여기 들어있는 것과 음식을 섞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이걸 배출시키는데, 요 일련의 과정에,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이나 아니면 배출시키는 과정이나 이렇게 섞는 과정 중 어느 것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주증상이 팽만감이나 통증 등이 생길 수 있어요. 보통 식후에 생기겠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위산 분비가 이상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무언가에 의해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거예요. 아까 질문했던 헬리코박터균도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이상할 정도로 위산이 많이 분비되면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아주 신 것을, 그러니까 산 음식을 먹으면 실제로 소화불량과 동일한 증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속이 쓰릴 수도 있고 복부 팽만감이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산 분비에 이상이 생길 때는 식욕도 떨어지고 속쓰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감각 과민성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 예민한 사람이 속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성격이 예민한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위장관이 예민한 경우가 있어요. 위장관도 이제 머리에서 내려오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 신경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위가 예민한 분들도 이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내장이 예민한 것이 또 있고, 또 이 바로 뒤에 설명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 같은 것들도 이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예민하지 않은데 위가 예민한 것도 있고, 그냥 내가 예민해도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랑 식사한다. 그러면 이제 편하게 입에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진짜 소화가 안 돼요. 평소에 한번 절반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거든요. 아니면 뭐 여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어머니랑 식사를 가다 뭐 이럴 경우에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불편한 자리나 아니면은 최근에 뭔가 엄청 스트레스 받은 일이 생길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뭐 아니면은 뭐 아이가 아프거나 이럴 경우에도 식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상황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의 문제도 소화가 안 될 수 있고 위 자체의 신경 문제도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자율신경과 머리에서 내려오는 미주신경 두 가지 문제가 다 소화에 방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식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이 또 소화불량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를 동등하게 먹는 사람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만 하는 사람, 아니면 뭐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여러 통계나 논문에서도 보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 기능이 확연히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위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규칙적인 일이 벌어질 때는 머리도 몸도 준비가 되잖아요. 뭐 준비 운동을 하면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오늘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운동을 한다. 나는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오늘 일을 한다. 이런 준비가 돼 있으면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음식도 뭐 준비가 안 됐을 때 나는 오늘 아침에 얼마를 먹을 거고 점심에 얼마를 먹고 저녁에 얼마를 먹을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규칙적이지 않게 들어가면 당연히 그것을 다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위가 이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소화불량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이기철님, 지금 얘기 드렸는데 유산균을 먹는 게 도움이 되나요? 어떤 경우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성 소화불량보다 과민성 장 증후군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균이기 때문에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우리랑 동등한 생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산균이 없을 경우에 설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그 자체가 유산균이 부족해서 이제 현기성균이 그 비율이 많아지면, 현기성균은 가스를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가스 자체가 포만감을 일으키고 팽만감을 일으켜서 마치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위장관에 의한 소화불량보다는 대장 쪽에 의한 과민성 장 증후군에 의한 증상인데, 그것도 좀 느낌 자체가 소화불량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을 잘 들어봐야 돼요. 증상을 잘 들고 뭐 가스가 많이 생기고 설사가 잦고 자주 변을 보는데 복부 팽만감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유산균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증상도 막 속쓰림을 동반하고 식후 바로 불편감을 호소한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기능성 소화불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산균 효과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어떨 경우에 효과가 있고 어떨 경우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해볼게요. 생각보다 질문이 많네요. 오늘 질문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그리고 원장님, 박지현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원장님, 저는 대장내시경 먹기 전에 그물이 너무 먹기 힘들더라고요. 잘 먹는 꿀팁, 예를 들어 물 먹기 정말 힘든 사람은 첫 번째 알약이 있죠. 알약과 물만 먹어도 되니까 예전에 있던 이 세척제들은 이제 물에 섞어서 먹게 되는데 그 맛이 되게 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맛을 잘 못 넘기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위장이 이렇게 팽만을 잘 못해요. 잘 늘어나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분들은 이 내장내시경 약 먹고 토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알약이 좀 되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알약이 일단 역하지 않거든요. 그 자체의 역함이 적으니까 그걸 이제 물과 함께 그냥 알약 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하게 먹을 수 있고요. 또 아침에만 먹는 물약도 있어요. 아침에만 먹는 물약도 있어서 저녁에 먹는 것보다 좀 적게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약도 물은 한 2리터는 먹어야 되는데 그건 한 1.5리터 이 정도 먹게 되니까 한 그래도 500 정도가 줄고, 그리고 저녁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는 불편감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약도 이용해 볼 수 있고요. 또 반드시 물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저녁 같은 경우 나는 음료수가 좀 더 편하다 그러면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음료수를 먹으면서 장을 비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팁이 될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말한 것 중에 이 기능성 소화불량은 결국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기능성 소화불량이 걸렸다고 죽진 않아요. 소화불량이 있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조금 질이 떨어질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잘 못 먹고 이것 때문에 삶이 좀 괴로워질 수는 있지만 죽진 않는데, 이제 이 큰 테두리에서 같은 증상을 갖고 있어요. 이 지금 말할 이제 이 기능성이 아닌 진짜로 이제 병이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서 뭐 위장관 질환이라든지 담도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그냥 기능성 소화불량이겠거니 하고 약 먹고 뭐 식사 조절하고 치료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갑자기 한 3개월 사이에 뭐 1년 사이가 아니라 한 3개월 사이에 갑자기 체중이 확 떨어졌을 때예요. 뭐 한 3개월 사이에 내가 별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체중이 5kg 정도 떨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뭐 당뇨 같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캔서, 암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암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소화불량이 있다. 이때는 가장 흔한 게 위장관계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내시경이나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배에 뭐가 만져지는 경우요. 특히 최근에 우리 병원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이게 배에 뭐가 만져진대요. 소화도 안 되고 살도 빠지는데 배에 뭐가 만져진대요. 그래서 진짜 만져봤는데 여기 그 우상복부가 딱딱한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를 해봤거든요. 초음파를 했는데 진짜 간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간 안에 하얀 동그란 덩어리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대장암의 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에 이제 암이 전이되면서 간 자체가 커진 거예요. 커지면서 딱딱하게 만져졌던 거죠. 그리고 그 간이 위를 이렇게 밀어내면서 그 자체가 소화불량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배가 뭔가 딱딱하게 만져진다. 이렇게 뭐 크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그맣게 림프절처럼 만져지는 경우도 있어요. 간 이렇게 만져봤는데 뭐 조그만 덩어리들이 만져지면 그건 초음파나 이런 걸 검사를 해봐야 돼요. 대부분은 뭐 지방종이나 아니면은 뭐 결절 같은 거지만 뭐 림프가 덩어리진 뭐 림프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배에 뭐가 만져질 때 뭐 덩어리가 만져지든 작게 만져지든 그런 건 한번 확인해보는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연하곤란. 자, 아까 우리가 연하곤란과 구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삼키지 못하진 않아요. 이 소화불량이. 그러니까 먹고 빨리 배가 부르고 불편하다. 요거는 맞아요. 소화불량이. 근데 삼키지 못하면 요거는 소화불량이 아니에요. 뭐가 막힌 거예요. 식도 쪽에 막힌 걸 수도 있고요. 식도 자체가 이렇게 좁아지는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하곤란. 자,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삼키지 못하는 것과 삼켰는데 빨리 배부르는 건 다른 거예요. 연하곤란이 그거거든요. 연하곤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제 검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뭔가 내가 약 치료를 많이 해봤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A라는 병원에 와서 소화제를 이렇게 받아서 먹고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나. 또 옆에 또 갔는데 또 약을 먹어봤어요. 또 잘 안 나. 이럴 경우에 계속 안 먹고 약 먹었는데 막 토해. 뭐가 이상한 거거든요. 아까 토하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토하지도 않고 삼킴이 곤란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 이제 소화불량이 아니에요. 그런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약물에 반응 없는 경우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혈변을 보거나 까만 변을 보거나 우리가 피가 이제 몸에서 이제 위장관 질환에서 피가 나오면 이 상부 위장관에서, 그러니까 상부 위장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십이지장, 식도, 위 이런 데서 출혈이 나면 까만 짜장면색 변을 보고요. 하부 위장관, 이 대장 아래쪽으로 변을 보면 빨간 변을 봐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피가 굳어지면서 까만색이 되는 거고, 그렇게 굳어질 시간만큼 없으면 빨간색 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혈이 생기면은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고,
빈혈이 생겨도 확인해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빈혈이 생길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남자분들이 빈혈이 생기면 거의 위장관 쪽 출혈에 의한 빈혈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빈혈이 있을 때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빈혈이 있고 소화가 불량이 있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제 내 위장관 어딘가에서 위궤양이라든지 대장의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출혈이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암이 있어서 수술한 사람 또 재발할 수 있거든요. 잘 수술됐다고 해도 1년에 한 번씩 꼭 확인하는 게 좋고요. 소화성 궤양의 과거력이 있을 경우에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잘못된 음식 습관이라든지 현재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이 잘 안 고쳐져요. 오늘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다시 소화성 궤양도 재발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화성 궤양이 있었던 분들은 다시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림이 너무 심하다. 이때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도 말했지만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고 큰 덩어리가 있고 이런 알람 증상이라고, 알람이라는 게 삐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삐뽀에서 알람 증상이 있으면은 우리는 검사를 해봐야 된다. 어떤 검사냐 이제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감별하는 게 소화성 궤양과 악성 종양, 역류성 식도 질환, 그다음 췌담도 질환, 췌장 담낭염, 췌장암, 담낭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담석 때문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한번 겪었었던 일인데 그 환자랑 이것 때문에 한바탕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병원에 와서 그냥 위가 쓰리되니까 위장약을 줬는데 잘 안 들어. 그 다음 날도 와서 또 위가 쓰리돼. 그래서 오늘 수액을 맞겠다고 해서 수액을 맞았거든요. 수액 맞으면 잠깐 좋죠. 왜냐면 이게 이제 몸에 수액을 맞으면 웬만한 게 다 좋아져요. 이거 수액 선전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 몸 자체가 이제 물이 들어가면 그 회복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래 같은 거 더 잘 뱉게 되고 소화불량인 부분도 위에 수액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물을 1리터 마시는 거 있잖아요. 1리터 마시는 걸 노말 셀라인 용액을 이제 주사로 마시면 주사로 이제 내가 말을 잘못했네. 주사로 한 1리터 정도 주사를 맞는 거는 물로 마시려면 한 11리터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수액을 맞아도 그만큼 몸에 물이 공급되면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액도 맞아보고 했는데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초음파를 했더니 초음파를 해봤죠. 초음파를 했더니 담도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돌은 보이지 않았는데 담관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얘기 말하는데 담관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티나무님이 얘기한 건 내시경이 초음파일 거예요. 담관이 늘어나 있었는데 이상했던 거죠. 계속 아픈 데는 그쪽이고 담관이 있어서 환자를 계속 설득을 했어요. 안 간다고 하고 가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설득해서 결국 설득해서 CT를 찍으러 보냈거든요. 근데 CT에서 이 담도를 막고 있는 큰 돌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제 이 담낭이 더 크게 벌어지면서 담낭염이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담낭염까지 가면 진짜로 이제 이 황달 수치가 올라가면서 치사율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잘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제 아찔했죠. 계속 끌고 가다가 큰 사고 날 수 있었으니까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진단 방법으로 쓰는 거는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람 사인이 있었을 경우 아니면 잘 낫지 않는 예를 들어 약을 계속 먹었을 때 잘 낫지 않는 아까 말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 저희는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는 역시 위내시경이에요. 즉 어쨌든 기능성 소화불량이든지 다른 질환이든지 특히 우리나라는 위암이 세계에서 1등인 나라고 헬리코박터 유병률도 상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검사는 역시 위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이고요.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 종양, 그러니까 위암 같은 거죠. 이런 것들 발견할 수 있어서 위내시경을 맨 처음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복부 초음파도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위내시경이 괜찮은데 계속 아프다. 이땐 반드시 담낭, 췌장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돼요. 이 증상이 진짜 잘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책에서는 약간의 증상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차이 안 나요. 잘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만약에 위내시경에도 괜찮은데 계속 아프다 그러면 이제 복부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해볼 수 있죠.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혈액 검사라는 건 예를 들어서 진짜로 아까 말한 담낭염이 아까 그분이 좀 더 방치해가지고 담석에 의해서 담낭염이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염증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황달 수치도 올라가죠. 그리고 만약에 췌장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만약에 술을 많이 먹거나 그런 분인데 소화불량이 생겼는데 잘 안 낫는다. 이럴 경우에 췌장 수치가 올라가는 췌장염이 생겼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간 수치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빈혈이 있어 보이는데 진짜 빈혈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혈액 검사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위가 아파서 왔는데 뭐 소화불량인데 왜 혈액 검사를 하느냐 이런 이유도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검사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할 경우에 소화불량이 잘 안 낫는 분,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약을 먹어보고 안 낫는 분이 헬리코박터 치료했을 경우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위내시경으로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후 불어가지고 4시간 정도 공복을 한 후에 후 불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소화기내과 병원이라면 어디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24시간 pH 검사라고 해서 아까 그 소화불량 증상 중에서 특히나 이제 위산 억제가 잘 안 돼서 속쓰림이 계속되는 분인데 위내시경에서 별다른 게 없을 경우 이 위산이 얼마나 진짜로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검사도 있을 수 있고요. 복부 초음파에서 아까도 담도 질환을 의심했을 때 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CT를 보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초음파에서 어떤 걸 의심했을 때 다시 확인을 위해서 CT를 찍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췌장 질환 같은 경우는요. 초음파에서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췌장 바로 위에 위가 있고 위 바로 아래 췌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가 가스가 많아요. 되게 가스가 많으면 가스가 하얗게 줄을 내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췌장의 뒷부분을 가려서 잘 안 보이게 해요. 그래서 췌장 질환은 만약 의심이 된다. 내가 이것도 위도 내시경 해봤고 초음파도 해봤는데 잘 안 보여. 뭔가 이상해. 그럴 경우에는 췌장 검사를 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잠깐 몇 가지 질문 받을게요. 네. 행복한 인생님 혹시 소화불량 등 불편감이 있으면 이거 했네. 네, 했고요. 네. 느티나무님 질문 받을게요. 얼마 전에 내시경인데 담관이 약간 부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지금 내가 본 환자 얘기랑 좀 일치하는데요. 우연찮게. 예, 그분은 담도만 계속 소화불량이 있었는데 담관만 1cm 정도 늘어났어요. 내시경이 아니고 초음파에서 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잘 안 나을 경우에 CT를 찍어보아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분 같은 경우는 돌이 있었고 돌을 제거해서 지금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담관이 뭐냐면 담도가 이렇게 담관이 담도거든요. 이 담관만 부어 있는 거는 만약에 이게 센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높이가 있는데 1cm가 안 넘을 경우에는 보통은 지켜봅니다. 증상이 없는 1cm 안 넘는 상황이면 보통 지켜봅니다. 예, 지켜본다는 게 뭐 한 6개월에 한번 초음파라든지 뭐 1년에 한번 초음파라든지 그렇게 그냥 지켜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서 더 늘어나 있거나 그러면 이게 막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해야죠. CT 같은 걸로. 근데 담도가 늘어난 다른 걸 동반하고 있다면 담관이 늘어났는데 다른 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제가 담도란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담관만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다른 게 있어요. 뭐 여러 개의 관들이 다 같이 늘어나 있거나 뭐 담낭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뭐 이럴 경우는 뭐 바로 CT를 찍어봐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달라요. 그냥 1cm가 안 넘고 아무 증상도 없어. 그럼 그냥 지켜봐요. 근데 뭔가 1cm가 넘었고 뭐 다른 황달 같은 증상도 있거나 아니면은 소화불량이 계속 지속돼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검사를 추가로 해야 되죠. CT 같은 검사를 하게 되죠. 알겠죠? 증상이 동반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1cm가 넘는지 안 넘는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뭐 초음파를 하거나 초음파를 추적 관찰하거나 CT를 찍거나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비님, 간이 안 좋아도 소화불량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간이 붓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술을 많이 먹는 사람한테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정말 심해지고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비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간에 평소보다 뭐 2배씩 커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위장이라는 게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배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보통 지방간이 있을 정도로 이제 비만하신 분들은 지방간이 심할 정도의 비만하신 분들, 그러니까 간비대를 동반할 정도의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이제 보통 지방식이를 되게 많이 하세요. 지방식이. 그러니까 간이 안 좋아도가 아니라 지방식이를 많이 해서 지방간이 생길 정도에 있는 분들은 이 지방식이라는 게 이제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고지방식이가.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이제 물어보겠죠. 근데 식이 습관 중에서 이제 기름진 것을 많이 먹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일지 몰라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인지 먼저인지가 아니라 어느 쪽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간이 안 좋고 그 간에 지방간이 있거나 뭐 간경화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소화불량이 생겨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한 번만 질문 더 받고 다시 강의할게요. 엔젤님, 포도씨 같은 게 넘어가면 소화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위에서 잘게 부서지나요? 아니요, 그냥 이거는 변으로 나옵니다. 소화 안 됩니다. 그래서 변에 보면 다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런 게 또 그냥 원래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그냥 포도씨 같은 게 이제 개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개실이 뭐냐? 우리가 장이 이렇게 길게 꾸불꾸불 돼 있는데 장에 이렇게 장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장벽이 안쪽에서 이렇게 밀려져 나와서 이렇게 홈 같은 것을 만드는 것, 이렇게 볼록볼록. 마치 요걸 개실이라 볼 수 있어요. 요 글자 같은 것들처럼 이 장벽 바깥으로 이렇게 파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포도씨 같은 게 고이게 되면 개실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엔젤님 질문 하나 더 있어서 이거 받고 갈게요. 내시경 후에 내치질 진단도 받았어요. 내시경으로 보이나요? 내시경으로 보입니다. 치질은 정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죠? 아래 뒤에 말이 맞아. 정맥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맥이 부풀어 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기 낳거나 그럴 때 복압이 증가되잖아요. 복압이 증가되면서 항문 끝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정맥이 터지는 게 아니라 부풀어 오르다 보면은 출혈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장실 이후에 닦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굵은 변을 보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심할 경우에는 이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 방법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요. 소화불량인 환자는 이제 보통 이제 40대 이상,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알람 사인이 있어. 아니면 40대 이전에 40대가 넘었는데 한 번도 내시경을 안 받아봤어. 이럴 경우에는 바로 내시경이나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냥 뭐 내시경도 항상 잘 받았다. 아까 질문한 분처럼 매일 내시경을 잘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바로 내시경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약물부터 주는데 이제 잘 들어서 약물을 주죠. 이 사람이 복부 팽만감이 주증상인지 아니면은 속쓰림이 주증상인지 뭐 그런 걸 잘 들어보면서 혹시나 체중 감소는 없는지 뭐 다른 알람 사인이 없는지 잘 들어보고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약물 치료부터 해요. 바로 내시경 시키진 않아요. 반응이 없다. 약물을 해서 반응이 없다.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내시경을 합니다. 영상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초음파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내시경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둘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뭔가 기질적인 병변이 발견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위궤양이 있었다. 뭐 담도 질환이 있었다. 그럼 그것에 합당한 치료를 하면 돼요.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면 되고 뭐 그냥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그것에 맞는 약물 치료를 하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야.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 검사했는데 완전히 깨끗해. 자, 아까 우리 첫 번째 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아무런 진단이 안 돼야 돼요. 내시경도 깨끗하고 초음파도 깨끗해. 이제는 우리가 치료해야 될 기능성 소화불량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기질적 질환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이런 큰 틀은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 설명 안 한 게 이제 진통제 사용이거든요. 진통제는 진짜 궤양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통제 통증 치료하는데 옆에 있으면 내과가 잘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진통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진통제를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어요. 진짜 저도 진통제를 많이 쓰거든요. 저도 아프니까 뭐 다쳐서 아프면 진통제를 먹게 되고 운동하다 아프면 진통제를 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진통제를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용하게 되면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이제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검사에 제일 중요한 건 위내시경이죠. 이렇게 검사를 받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했는데 IBS 그러니까 과민성 장증후군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이에요. 결국은 어떤 병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우리가 이제 IBS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능성 소화불량은 역시 위내시경에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야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내시경이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위내시경은 여기서 위내시경이라고 하는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위식도 12지장 내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도도 여기서부터 다 볼 수 있어요. 후두부터 시작해서 식도, 이 긴 식도를 다 보고 위를 샅샅이 보고 그리고 12지장의 일부까지 봐요. 여기까지 병을 찾아낼 수 있어요. 12지장의 일부의 앞부분을 보는데 이 앞부분에 12지장의 병이 제일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상부 위장관에서 위랑 식도, 12지장이 관계된 병들은 특별한 것들 말고는 거의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위암이 이제 세계 1등인 나라고, 이 조기 위암 같은 경우, 이렇게 봤잖아요. 이거 좀 파인 것만 봤잖아요. 마치 우리가 궤양이나 미란 같거든요. 미란인 게 궤양보다 덜 파이면 미란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 보고 조직 검사를 꼭 해야 돼요. 과하게 조직 검사해도 돼요. 이런 것들은 조기 위암이고, 조기 위암은 내시경적으로도 완치가 되는 위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잘 발견해주면 좋죠. 이런 것들은 수술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반쯤 수술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조기에 그나마 발견된 거기 때문에 수술하더라도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런 게 말기 위암이에요. 많이 파였죠. 이런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나 주변 장기로의 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후가 좋지 않죠. 이런 거는 특별하게 갖고 왔는데요. 파인 데가 하나도 없죠. 근데 이거는 의사가 주의 있게 관찰해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뭔가가 이상해. 뭔가 부은 것 같은데 공기를 넣었는데 공기를 넣으면 위가 착 부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보만 타입 사형 위암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장벽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위암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조직 검사 많이 해서 겨우 발견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얘기를 했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은 이제 요즘에는 많이 줄었어요. 진짜 제균을 하도 열심히 하니까 많이 줄었는데요. 제균율도 약제들을 조합하는 것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제균율이 옛날엔 60, 70% 나오는 게 요즘엔 한 80%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위암의 원인균이기도 해요. 위암의 원인균이기도 하고 소화불량과 위점막의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약저약 치료해보고 뭐 잘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 이걸 치료할 경우에는 빨리 좋아지니까 기능성 소화불량 있는 분 중에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아예 싹 없어질 수 있거든요. 삶의 질이 확 개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나왔다. 그럼 거의 치료하는 게 맞죠. 예. 또 위궤양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통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진통제가 여기 닿은 부분이 점막의 이제 재생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까 그 위암이랑 좀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까도 봤던 조기 위암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위궤양도 조기 위암도 조직 검사를 하고 또한 조직 검사한 후에 그냥 위궤양이라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다시 봐요. 혹시나 조직 검사한 부분이 암이 안 나온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궤양일 경우에는 꼭 한 3, 4개월 후에 다시 봅니다. 네. 네, 요거까지 하고 또 질문 좀 받을게요. 초음파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소화불량이 계속 되는데 뭐 살도 좀 이분은 제가 이제 이 케이스인데 요 눈은 이제 그분 걸 갖다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갖다 썼는데요. 제 환자 중에 황달이 생겼는데 그분이 최근에 한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체중이 한 7kg 감소됐대요. 근데 최근 들어 남들이 날 보고 눈이 노랗다고 했대요. 근데 나는 뭐 요즘에 오렌지도 많이 먹고 귤도 많이 먹어서 노래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초음파를 한번 해봤는데 이 담관이 이렇게 이게 담관이에요. 담관이 이렇게 보이질 않거든요. 간 초음파에서 담관이 이렇게 싹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CT를 찍으러 보냈더니 담도암이 나오셨어요. 이분도 소화불량에서 눈이 노랗다. 이거 말고 다른 증상이 없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란 것도 아니에요. 담도가 막히면서 황달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발견이 된 거죠.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석이요, 담석. 소화불량 있는 분들이 잘 안 나올 경우에 초음파를 해보면 담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담석이 이제 담도를 막으면, 담관을 막으면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상부 불편감이 특히 식후에 많아요. 이게 담낭에 있는 즙이 소화제거든요. 일종의 천연 소화제예요. 소화제를 이렇게 쭉 짜줘야 되는데 저 돌에 걸려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더 팽만이 되겠죠. 팽만이 되니까 아파요.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로서 이렇게 돌이 있을 때 위내시경도 깨끗했을 때 잘 이렇게 기능성 소화불량이 뭐 계속 안 나올 경우에 이런 담관에 담낭에 돌이 있으면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로서 소화불량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치료 방법인데 또 몇 가지 질문 받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꼬미토리님. 네, 저희 남편이 30대 중반인데 얼마 전 대장 내시경에 처음으로 용종이 나왔어요. 한계고 5mm다. 한 번 생기면 자주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용종이 생기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용종이 생기는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생긴 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한 번 생긴 분들이 했을 때 잘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적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모두 다 추적 기간이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용종이 선종이었다. 그러면 좀 짧게 추적하게 되고요. 아니, 선종이 아니라 그냥 단순 용종이었다. 그러면 추적하는 시간은 원래 대장에서 용종 없는 사람과 추적 기간이 같아요. 한 4, 5년 정도 후에 하시면 돼요. 알겠죠? 용종이 어떤 용종이냐가 중요해요. 알겠죠? 예. 그리고 엔젤님, 예. 원장님 생각하실 장정결제 중에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알약 이후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지프랩이라는 장정결제인데 그게 한 1.5리터 이하로 먹게 되고 저녁에 안 먹고 아침에만 먹을 수 있거든요. 저희 병 오시면 해드릴게요. 예, 그것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먹기 진짜 힘들어하는 분들은 위 내시경을 할 때 그 장청소액을 그 12지장에다 그냥 쏘기도 해요. 주사로. 그래서 병원에서 한 2시간 동안 물만 먹고 장청소를 하고 내장 내시경을 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걸 위투화 내시경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진짜 못 삼키는 분한테는 그렇게도 합니다. 네. 비해피님, 선생님 혹시 노년에 딸꾹질이 거의 하루 종일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소화기에 관련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정신적인 것에 관련이 많이 돼요. 그리고 횡격막이 팽창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과식을 했을 경우도 횡격막에 그런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화기 질환과 연관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딸꾹질이 하루 정도 계속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아까도 숨어있는 이런 기질적 질환과는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 드리고 질문 또 받을게요. 이제 오늘 말한 것 중에 이제 식이 조절 좀 얘기 드리고 뭐 약물 치료는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기름진 음식이 안 좋습니다. 일단은 소화불량의 가장 첫 번째가 기름진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튀긴 음식 먹고 소화가 안 됐다.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멀쩡하신 분들도 기름진 것 잘 소화 못해요. 근데 이제 기름지고 매운 걸 뭐 예를 들어 튀김과 떡볶이를 같이 먹고 소화불량이 걸리는 일은 아주 흔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음식, 소화불량이 잦은 분들은 이런 음식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카페인이 위산을 더 짭니다. 아까 위산이 소화를 괴롭힌다는 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피가 안 좋겠죠. 네. 그러니까 뭐 커피를 마시고 위가 쓰리다. 아니면은 그 빈속에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위가 아파요라고 하는 경우는 커피를 안 마시거나 진짜 나는 마시고 싶다. 그러면 식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 때문에 아픈 경우는 위산 가다가 흔하거든요. 알코올 얘기했잖아요. 술이 가수분해를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행 얘기 잠깐 했는데 이 소화에 되게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몸의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이 알코올이 위에서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위장관을 괴롭히고 또 이 알코올을 분해할 때 물을 써요. 가수분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속이 쓰린 것도 위장이 불편한 것도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유전으로 발전하면서 한 나라에 이렇게 살아오면은 이 유당불내성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얘기 드리면 한 나라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게 되면요. 그 음식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것도 진화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서구화된 식습관이 많아지면서 소화불량 환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우유를 마신 적이 없어요. 우유는 너무 귀하고 또 한국은 이제 소를 키우는 이유가 밭농사를 위해서 키우는 거지 이제 소젖을 먹기 위해서 키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잘 마시는 유전자가 발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우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였으면 우유 못 먹는 사람들은 빨리 죽었겠죠. 그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우유조차 안 먹었으면 그분들은 더 오래 못 살았고 그 유전자를 덜 남겼겠죠. 그렇죠. 그리고 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잘 소화합니다. 밥이 원래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긴 하지만 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맞춰서 진화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뭐 국 이런 음식에 진화가 잘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유제품을 많이 먹고 밀가루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잘 소화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러니까 맞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그 막 서구식 음식에 익숙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음식이 잘 안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당 불내성이 있는 분들이 한국 분들 중에 되게 많고 밀가루를 잘 못 먹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나는 만약에 우유도 잘 마시고 밀가루도 잘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회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당 불내성이 있거나 밀가루를 잘 못 먹는 분, 소화가 안 됐는데 밀가루를 먹어서 소화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는 그걸 먹지 말라고 합니다. 식이 조절할 때 회피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에요. 내가 못 먹는 것, 못 먹는 거 있잖아요. 못 먹는 거, 못 마시는 걸 억지로 먹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소화불량이 계속 일어나고 싶다는 방법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하는 게 좋고, 음식마다 또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 음식들이 이제 몸에서 계속 감작이 되다 보면 그 음식을 잘 못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새우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알러지만도 있겠지만 그 음식이 잘 못 받아들이는 거면 그런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죠. 내 알러지가 있으면 그것도 마스트 같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피검사로서. 그러니까 자주 소화불량 있는 분들은 이런 검사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 번째인데 이거는 옳기도 하고 맞기도 아니기도 할 수도 있어요. 한국인들은 채소를 많이 먹다 보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에 잘 맞아요, 민족 자체가.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먹으면 그 우리 말하는 김치, 원래 우리 나물 김치밖에 없는 식단을 먹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이 한국인들한테 소화에 좋습니다. 근데 나는 채소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나는 그 좋다는 양배추 있잖아요. 양배추가 소화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배추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굳이 양배추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다르긴 한데 한국인들은 이제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이 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산균 얘기는 아까 그 질문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국은 뭐 기름진 것, 매운 것, 카페인, 알코올, 유당 이런 것들이 유당 우유죠, 우유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서 이걸 피하거나 안 먹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이런 게 또 잘 맞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걸 피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개개인의 식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약물 치료인데 이거는 뭐 저희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속 쓰린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오면 이제 위산 억제제나 위점막 보호제, 뭐 갤포스 이런 것들 알아듣기 쉽게 하면 그런 것들 주겠죠. 그다음 소화가 잘 안 돼서 위배출이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장관 촉진제 주겠죠. 그리고 뭔가 복부 팽만감이 뭐 예를 들어 한 그릇 먹던 게 반 그릇만 먹어도 배가 너무 불러요. 이렇게 말하면 위가 좀 늘어나라 약을 주겠죠. 그리고 나는 가스 차고 빵꾸가 많아요. 그러면 가스 제거제 주겠죠. 그리고 예민한 분들 항우울제 주겠죠. 요거는 뭐 저희의 영역입니다. 저희의 영역이고 저희는 이런 약들을 주면서 요것 봐라 요게 잘 안 됐네. 그러면 이제 뭐 내시경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면서 병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약간 뭐 심리치료나 지지치료나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정신적 지지예요. 사실 이게 그 스트레스 심리 상담 인지치료 행동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소화불량 걸렸는데 정신과 가라 그러면 저희 병원은 안 오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치료를 하기는 실제 어렵지만 이거를 알아두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 올렸어요. 즉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있던 병들을 배제한 소화불량이잖아요. 생각보다도 되게 흔하게 내 스트레스나 내 몸에 오늘 짜증나는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반영돼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상황에서 음식을 먹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교수님과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밥이 안 넘어가겠죠. 이런 상황을 좀 피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정 안 되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소화제를 먼저 준비해 가거나 아니면 좀 적게 먹거나 나 스스로 어떤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것도 정신적 치료의 하나라 볼 수 있고요. 마음을 다스리기도 좋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는 항상 소화불량만이 아니라 온몸의 모든 상태를 좋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에서 이 금연도 중요해요. 금연이 이제 각종 암도 많이 일으키고 소화불량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은 금연하는 것도 소화불량을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규칙적 식사 아까 얘기한 거고요. 과식 피하기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어쨌든 규칙적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위장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항상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남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내가 오늘 치악산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리가 견뎌 나가겠어요?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좀 쉬는 게 좋아요. 식사하고 바로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운동은 잘해야 돼요. 이게 운동에 대해서 단적인 예를 알려드리면 제가 크게 다친 적이 한 번 있어요. 다친 적이 있어서 한 일주일 누워 있었거든요. 한 3일만 누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변이 안 나와요. 일단 위장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배가 횡만이 시작되고 식욕이 떨어져요. 근데 움직이고 활동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변비도 좋아지고 소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소화를 개선시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떤 형태든지 해주는 게 좋고,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는 거는 리플럭스를 막아주는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질문 몇 가지 받고 이제 정리할게요. 예방 관리는 아까 했던 것들이거든요.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김영희님 74살입니다. 위내시경에서 12지장에서 0.5cm 상피하 종양이 발견됐어요. 6개월마다 내시경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장상폐하 생길 경우 1년 정도 잡아요. 1년 정도에서 한 번씩 하면 돼요. 상폐하 종양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상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상폐하 종양이면 이 상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피부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 조직 검사를 아무리 해도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커지면 문제가 된 거죠. 얘가 커지는 놈이라는 건 악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 방법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위내시경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커지는지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6개월 보다가 1년 볼 거예요. 1년 보다가 안 크네,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한 2년 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게다가 0.5 정도면은 안 커질 겁니다. 커지는 거, 0.5짜리가 커지는 거 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케이스로만 그 논문 발표한 거 이런 데서만 봐봤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사시다 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레오팜님, 초음파 시에 담낭에 용종 1cm가 넘으면 절제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되게 애매해요. 1cm가 넘으면. 이렇게 담낭이라는 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담낭이 벽이 얇아요. 벽이 되게 얇아요. 벽이, 다른 거는 레이어가 4개씩인데 이 담낭벽은 3개예요. 그러니까 잘 터져요. 자, 암이 있는데 얘가 커져서 터지면 다른 거는 주위에 장기로부터 가거든요. 담낭암은 터지면 복막으로 바로 전이 돼요.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까 사실 용종 1cm가 넘고, 근데 모양도 되게 중요해요. 모양이 이렇게 목이 달린 형태, 이렇게 목이 달려서 대롱대롱 하는 형태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벽에 붙어 납작한 형태다, 이러면 1cm면 무조건 돼야 돼요. 담낭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담낭암이면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걸 이제 경험 많은 의사가 잘 보는 거죠. 얘는 모양이 괜찮네, 1cm라도 좀 봐도 되겠다. 근데 얘는 모양도 안 좋고 뭐 가족력상에서 뭐 안 좋은 암이 있었던 가족력도 있었고, 그러면 떼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낭이 없어져도 생길 수 있는 득실이, 이 덩어리가 커졌을 때의 득실보다 크면은 이제 절제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좀 조이게 보고, 이게 제가 함부로 레오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게, 이게 어떤 모양인지 어떤 형태인지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질문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좀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못 받아줘서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짧게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소화불량은 누구나 계속될 수 있고 이게 삶의 질을 정말 떨어뜨리는 질환인데요. 반드시 만약 계속될 경우에는 초음파든지 내시경이든지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경험 많은 의사와 함께 그 한 의사를 정해놓고 꾸준히 가면서 약을 어떻게 맞춰 나가야 돼요. 나한테 맞는 목발을 맞춰 나가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발을 맞추고 그 다음에 식이 조절과 식이 습관을 고치면 분명히 이제 현재의 생활보다 그 소화불량에 의해서 불편한 생활이 훨씬 더 나아진 삶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0분 할 줄 알았는데 54분까지 했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럼 또 뵐게요.